가르기 하나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키모의 유픽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에스키모 유픽어에는 최소한 눈을 가리키는 어휘가 24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의 중에 학생들한테 자, 눈 종류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생각나십니까? 눈 종류. 한방눈, 쌀이눈, 진눈깨비 몇 개 해서 뭐 어휘력 아주 풍부한 사람이 6개 아니면 7개까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서리도 끼워줍시다. 뭐 어른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다 넣읍시다. 그래도 7개, 8개, 9개 부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최소 24개일까? 요거 지금 이 문헌입니다요. 유픽어에 조사한 문헌인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고 이런 특이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서리처럼 반짝이는 눈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휘는 그런 단어가 없죠. 아마 짐작컨대 유픽이 아니고 에스키모도 뭐 여러 뭐 이누이트도 있고 여러 종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가르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글루를 짓기에 좋은 눈, 물개 사냥하기에 좋은 눈 이런 어휘들이 우리한테는 필요 없지만 그 사람들한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살면 물개 사냥하기에 어떤 눈이 좋은가, 썰매를 운행하기에는 어떤 눈이 더 나은가 틀림없이 식별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어떤 가르기를 더 필요하게 하거나 아니면 통합시키게 하거나 그래서 확정된 가르기는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세기에 거쳐서 어떤 전통 안에서 어떤 철학 이론을 받아들이고 어떤 믿음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은 우리 시대가 어떤 조건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가르기의 체계일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절대는 아니지요. 자, 유픽 종족의 사진 혹시 궁금하실까 봐서 하나 그냥 찾아왔습니다. 몸의 침묵은 아직까지 어디에서 소개되지 않은 제가 몸의 철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 정리를 해낸 개념입니다. 이 소제목 보시면 숨겨진 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은 글쎄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그냥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아닌 우리 의식에 지금 포착되지 않은 몸의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숨겨진 몸 이렇게 부릅니다. 문제는 그 숨겨진 몸이 우리 언어로 말하지도 않고 의식에 포착되지도 않고 우리 언어로 기술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난가 하면 이 일에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다가 갑자기 내 하는 것을 가로막는 저항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요. 제가 테니스를 한 7, 8년 쳤어요. 저보다 테니스 잘 치는 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도 사실은 저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근데 이렇게 치라고 얘기를 해서 스윙을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윙을 하면 어째서 공이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으면 한두 번 비슷하게 해요. 안 지켜보고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또. 그러면 공이 톡 떨어지죠.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해야 공이 나간다는데 제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제한테 어떤 축적되진 히스토리의 발현일 거란 말입니다. 의식을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몸이. 그런데 내 의식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까? 교정을 하죠. 근데 그 교정하는데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나이 더 들면 4년이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 저항하는 몸이죠. 내가 테니스 좀 쳐보겠다는데 자꾸만 내 손이 이런다니까요. 남의 손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밀어서 그렇습니까? 자기 혼자 그런다니까요. 이 동작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그 추정해보면 제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제 의식 저변에서 내 몸이 축적해온 어떤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죠.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죠. 테니스가 안 되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야죠. 그거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테니스를 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건 저항이고 저한테 저를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추적을 제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에서 몇 개의 이제 증거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첫 번째 증거는 월터 캐논이 얘기한 몸의 지혜입니다. 이건 1932년 책이에요. 우리 몸은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체온, 혈류, 혈당량, 호르몬 이런 것들 자동 조절합니다.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죠.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지금 혈당을 조절하는지, 혈류를 내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이 그것을 조절하죠. 체온도 그런 식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캐논은 이 몸이 이런 작용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디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유기체가 전체적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이 몸의 노력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형 유지를 호미오스테시스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지금 항상성으로 번역합니다. 뭐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면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내 의식하든 말든 나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1988년에 이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인 그 스털링 교수하고 아이어라는 사람이 이 항상성 개념을 지금 알로스테시스라는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좀 수정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수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미오스테시스는 내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러이러한 그래프를 내가 유지해야 평형이 유지될까? 이게 이때 설정값이라는 거, 세트포인트라는 설정값이죠. 설정값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설정값 자체가 바뀝니다. 설정값 자체도 바뀌고 또 몸이 그 바뀐 설정값에 맞게 움직여서 또 평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성이 제가 이제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 정적 평형 유지라면 알로스테시스는 동적 평형 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평형의 설정값들이 계속 따라서 바뀌어가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일단은 이것을 쓰든 변형성이 더 현실적인 것 같죠. 현실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맨 처음에 호미오스테시스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여기에 의지해서 나온 개념은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그 한스 셀리에라는 그 신경생리학자인지 이 사람이 밝혀낸 거는 이 평형 유지하려는 호미오스테시스 상태를 교란시키는 외부의 모든 자극이 작동을 하면 이 몸이 반응합니다. 평형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몸이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모든 자극 요인을 스트레서라고 불렀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란 것은 그 자체로 정의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평형 유지 능력 기능을 발현시키는 외부의 자극 일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죠.